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보는데 대략 한 2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전송 속도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비트레이트, 보레이트 뭐 이런 거죠. 뭐 이외에도 쭉 있겠지만 일단 두 가지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보레이트죠.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보레이트입니다. 보레이트는 초당 신호 변환 횟수를 의미하는데 뭐 9600이다. 이 가장 지금 요즘 세상에 가장 느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도 있는 거죠. 9600. 그 이상의 속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많을수록 당연히 노이즈에 취약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통신 전달률이 떨어질 수가 있죠. 느려도 상관없고 가능하면 최대한 높은 통신 성공률을 확보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9600이라는 낮은 숫자로 그냥 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싶어, 나 지금 이거 환경 되게 좋아, 주변 환경 노이즈도 별로 없고 환경도 아주 좋으니까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뭐 3만대나 10만대나 이렇게 쭉 올리시면 돼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론 오류는 오류대로고 잡음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류는 말 그대로 그냥 버그라고 생각하면 되고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그거는 해결을 해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잡음입니다. 잡음은 이 또한 해결해야지 되는 문제긴 한데 아쉽게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다 해결했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제품을 사다가 쓰는 입장이고, 그 각각의 요소들을 연결하는 주변 배선만 우리가 신경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드단에서 하던 시절도 있었죠. 어찌됐든 오류와 노이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류보다는 잡음, 노이즈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는 산업용 IoT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가정이나 농촌이나 뭐 어디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좀 괜찮아요. 근데 그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 가면 정말 이 정도의 충격파가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아주 일상이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준비하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전문 IoT 전문가 또는 전문 기업의 핵심이 되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만약에 노이즈에 대해서만 따로 공부를 한다면 노이즈만 사실은 한 학기 이상을 해도 부족한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습을 아두이노 수준에서만 그냥 실습한다 생각한다면 노이즈라는 게 있구나.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은 유일하게 배선도를 잘 확인해서 오류 없이 배선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안 된다 싶을 때는 내 주변 환경을 한 번쯤 둘러봐야 된다. 요 정도겠죠. 주변 환경이라 하면 내가 사용하는 콘센트 전원 라인의 상태도 봐야지 되고요. 또는 주변의 어떤 과다하게 내가 사용하는 통신과 유사한 통신들, 동일한 통신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도 확인해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거죠. 학생들이 이렇게 집에서 할 때는 잘 돼요. 집에서 딱 됐어. 블루투스 모듈 사용했는데 연결 바로바로 돼. 좋아. 내일 학교 가서 잘 보여줘야지 하고서 딱 학교에 왔어요. 근데 동일한 세트의 교구들을 여러 대 각각 나눠 가져갔던 학생들이 다 가져와서 한 교실에 모여가지고 통신을 서로 막 작동시킨다고 켜두면 그때부터 막 안 되는 거죠. 서로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는 환경의 문제이긴 한데
예. 그래, 뭐, 학교에서 실습을 쓸 때는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겠지만, 기업체에서 만약에 현장에 센서들을 설치했는데, 그러고 있어. 그러면 그건 완전히 뭐, 치명적이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게 없어요. 해결해야지 되는 문제죠. 요 비트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별도로 좀 다룰 그럴 주차가 따로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냥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까지 만약에 시작하면 또 1시간이 또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고 체크썸을 좀 언급을 해야지 돼요. 일단 통신을 했는데 오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오류는 이제는 제품의 문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주고 받았는데 데이터상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체크썸이라고 하는데 아주 지금은 체크썸을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는 체크썸인데 체크썸 방식은 내가 보낸 데이터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값이 맞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은 현장에 나가면 특히 산업 현장에 나가면 만약에 이 방식으로 통신하는 센서가 있다 그러면 거의 뭐 하루 단위도 아니죠. 뭐 1시간에 몇십 개는 통신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거의 뭐 현장에서 쓸 수 없는 방식이고 개념적으로 그냥 설명할 때 처음 나오는 게 체크썸이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온도 데이터를 뭐 35도라고 변환된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35만 보내면 이게 맞았는지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35에 해당되는 비트 맨 끝에 앞에 비트를 다 더한 값을 같이 붙여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35에 해당되는 값이 이거 변환했더니 35네 이게 맞네 확인하기 위해서 맨 뒤에 체크썸 온 것도 확인을 하는 거죠. 요게 맞나? 근데 요게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문제없이 비교했더니 두 값이 달라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통신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면 빠르게 하다 보면 우연찮게 두 개가 똑같이 딱 맞아 떨어지게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받는 측에서는 체크썸과 앞에 데이터를 비교했더니 맞아? 그럼 맞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다음 단계로 그 체크썸의 기법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뭐 최소한 산업용 IoT다 그러면 CRC16 최소한 그것도 사실 오류가 생기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 실무적인 경험을 많이 해보면 CRC16 해도 오류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이상 더 하면 더 좋고요. 참고 삼아 얘기하자면 그 이더넷 통신은 작업자, 그러니까 개발자가 이 체크썸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토콜 자체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래도 그 부분은 상당히 편한 거죠. 그 앞에 얘기했던 CRC가 이렇게 나오는데 고전적인 체크썸 방식은 너무 단순해서 오류가 많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CRC라는 기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오류 검출을 위한 고급 방법인데 이것도 CRC8, CRC16 이렇게 쭉 나가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데이터는 뭐 많아봤자 뭐 몇 비트인데 CRC 이 체크썸에 해당되는 게 뭐 바이트 단위로 막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배보다 배꼽이 너무 커지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해주는 그 타협점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CRC16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통신 프로토콜을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통신 프로토콜 TCP/IP가 있는데 TCP/IP가 이제는 기본적인 인터넷 기반의 통신 방법이죠. 요거는 추가적으로 그 작업자 단에서
CRC 체크섬을 추가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콜 자체가 그 부분을 내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유선 TCP/IP 통신을 한다. 물론 TCP/IP는 유선 통신이죠. 근데 뭐 중간에 와이파이 모듈을 하나 더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가장 단순하고 체크섬을 안 써도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뭐 프로그램 코딩 자체도 아주 심플해지고 상당히 좋죠. 하지만 TCP/IP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서버 환경은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지 되는데 그 서버 환경이 또 전문적인 통신을 하는 그런 서버 환경이다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구조와 그런 환경을 딱 확보한 곳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약간 뒤로 물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QTT가 여기 있는데 사물 인터넷 요즘 원래는 현장에서는 별로 안 쓰였는데 쓰이지가 않았는데 이게 그 전 세계의 산업용 IoT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버 땅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서버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TCP/IP나 뭐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모드버스 뭐 이런 걸 써가지고 고전적으로 쓰던 것들 우리가 쓰던 것들을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아마존이든 뭐든 구글이든 그런 서버 쪽에서부터 외부에서 기술이 쭉 유입되다 보니 같이 맨 끝에 달려있는 통신인 MQTT 요거를 이제 이 프로토콜을 쓰게 되는 추세죠. 어찌 보면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IoT 특히 산업용 IoT든 일반 IoT 이 영역에서는 MQTT의 프로토콜이 이제는 기본이다.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사람들은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MQTT를 쓴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드버스는 과거에 했던 방식이죠. 과거에 많이 쓰였던. 정말 기본적으로 뭐 통신한다 어떤 분들은 통신한다 그러면 뭐 통신의 프로토콜 종류 자체를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 모드버스만 접한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은퇴를 하실 나이가 된 한 60대 정도 된 분들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뭐 이런저런 통신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모드버스 통신이야. 이거 모드버스라는 프로토콜 명칭 자체를 굳이 언급을 안 해. 그냥 통신하는 시스템이야. 이거 무슨 프로토콜이에요? 물어보면 뭐 그거 있잖아. 그거 확인해 보면 모드버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PLC 같은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많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 모드버스 자체를 안 쓰더라도 모드버스의 통신 기법 프로토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토콜은 여전히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약속이 명확하죠. 뭐 어드레스를 지정하고 데이터를 넣고 그거에 대한 CRC 체크섬을 넣고 요 기법이 아주 산업 현장에서 수십 년간 계속 쭉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주 잘 갖춰진 다듬어진 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드버스를 굳이 내가 공부하고 언급하고 모드버스에 맞춰서 통신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통신을 하려면 이런 구성으로 해야지 되는데 그 구성의 기반이 어디냐 근거가 어디냐 찾아보면 바로 모드버스였다. 이 정도로 이제는 생각하면 되겠죠. 계층입니다. 계층. 물리 계층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계층도 글쎄요. 계층도 사실은 단시간 내에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도 잠깐 살펴보자면 다음 페이지 정도 보면 되겠네요.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 글쎄요, 이게 데이터 계층, 링크, 뭐 네트워크 이런 거가 왜 나오느냐? 뭐 IoT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데이터를 단순히 뭐 1대1로 쭉 연결한다? 그러면 센서 입장에서는 참 편한데, 센서가 만약에 몇십 개야, 몇백 개야. 보통 공장 하나 돌리면 몇백 개 기본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몇백 개의 데이터를 1대1로 연결하려면 어딘가 게이트웨이든 뭐 서버든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그러면은 연결하는 포트와 무선통신, 유선통신, 배선, 무선통신 모듈이 몇백 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뭐 어떻게 연결하지? 그러면은 뭐 데이지 체인 같은 걸로 그냥 쭉 일자로 연결할까? 그러면 어딘가 이런저런 상황에 맞춰서 배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 기계가 파손돼서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뭐 작업자가 실수로 배선을 당겨서 끊어졌다거나, 포트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그 통신 모듈이 어디가 고장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모든 게 막 다 끊겨버리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단순한 오류 하나 때문에 공장 전체에 데이터가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계층적으로 유지하고, 링크를 유지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쭉 봐야지 되는데,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살짝 넘어갈게요. 이 부분 계층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는 게 맞다고 지금 보고요. 응용 계층까지 쭉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보고, 그리고 토폴로지, 네트워크 이 부분을 봐야지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실습하는 내용, 다루는 내용이 이 부분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살펴보고, 앞부분 계층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 언젠가 한 시간을 통째로 할애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네트워크 토폴로지만 보는데, 토폴로지란 용어가 사실은 흔하지 않은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접하지 않았던 용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부분 생략이 됐었던 그런 용어인데, 어찌 보면은 레이아웃이 더 많이 쓰였죠. 네트워크, 레이아웃,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크 구조,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근데 토폴로지라는 용어가, 전문적인 용어가 또 따로 있어요. 아쉽게도 용어가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버스 구조인데, 그러니까 토폴로지라는 구조, 구성 방식, 레이아웃 방식 중에 버스라는 구조가 있죠. 버스가 우리가 타는 버스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 버스라고 봐도 돼요. 컴퓨터가 처음 생겼을 때 데이터, CPU나 여기저기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내려니 배선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뭐 동기화, 비동기화, 뭐 기타 등등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왕 데이터 보낼 때 어차피 좀 빨리 갈 데이터 잠깐만 멈춰 있고, 지금 보낼 데이터, 그리고 좀 뒤에 보낼 데이터 이렇게 모아갖고 한 번에 쭉쭉쭉 보내자, 모아서 쭉쭉쭉 보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타는 버스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여러 명 태워갖고 운행되는 게 버스잖아요. 정해져 있는 노선은. 그렇게 그냥 버스라고 생각해도 절대 무리가 아니에요. 실제 언젠가는 그런 개념으로 나온 단어니까요. 뭐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성은 간단하고, 뭐 단순한 방식이고 비용도 저렴하고 뭐 다 좋은데, 아쉽게도 우리가 버스를 타면 불편한 점이 있듯이 이 또한 제한도 있고 장애의 영향도 크게 받죠. 그냥 승용차 타고 각자 출근하면은 사고가 나도 사고 난 차 한두 대만 문제되고 그 사람만 출근을 좀 늦게 하는 건데, 버스가 사고가 나면 왕창 다 날아가는 거죠. 그 차에 있는 사람들 모두 출근이 늦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버스 방식의 문제, 그리고 확장성의 제한, 그리고 컴퓨터의 데스크탑이 그 사람들한테 보급되던 시절부터 버스 이 방식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오래된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 옛날 방식답게 확장성에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 구조가 있는데 여기 어찌 보면 말이 이쁘게 얘기해서 스타 구조지 그냥 1대1로 쭉 연결한 거죠. 게이트웨이, 그나마 게이트웨이로 묶으면 다행인데, 예, 게이트웨이 한 대, 서버 한 대, 또는 서버에 바로 직접 메인 CPU에 직접 하다 보면 그냥 1대1로 수십 개, 수백 개 막 이렇게 연결하는데, 당연히 그거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건 그냥 국지적으로 약간 단순한, 예, IoT망에서 쓸 수 있다. 뭐 단순하게 쓰다 보니 뭐 하나하나 고장나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 예, 유지보수하기도 쉽죠. 그냥 하나 문제된 라인만 손보면 되니까요. 나머지는 다 되고. 예. 근데 많이 쓰인다고는 하지만 산업용 IoT 시스템에는 요거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최소한 규모가 있다 싶으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링 구조인데, 이거 링 구조의 대표적인 분야가 사실은 그 분야는 통신은 아닌데, 예, 배선은 링 구조를 한 지가 오래된 파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는 소방설비나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라인이 끊어져도 반대쪽 라인은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인데, 특수한 영역에서 쓰였죠. 예,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쓰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선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데 그래도 차선책이 있다, 이 느낌이죠. 단순한데 끊어지면 꽝이 아니고, 한쪽이 단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단락은 빼야지 되겠네요. 단선에 문제가 생겨도 반대쪽으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작동한다. 예. 산업용 데이터 통신 특징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예, 신뢰성이 속도보다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죠. 신뢰성이 속도보다 중요하다. 이거를 빼고서는 산업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속도를 살짝 손해 보더라도, 예,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노이즈는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다른 IoT들도 다 당연히 노이즈는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산업용 IoT는 산업 현장에 맞추다 보니 노이즈에 더 강하다. 예, 강인함이 더 요구가 되는 거죠. 예. 그 외에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도로 보자면,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일단 산업용 IoT 실습은 센서 기술보다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센서 기술보다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달한다. 예,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말 그대로 그냥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어떻게 만들었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IoT를 지금 우리가 보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일단 유행처럼 따라가는 학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네. 유행처럼 따라가는 학교라면 지금 뭐 AI에 피지컬 AI 해야지 된다고 뭐 그런 거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는 대기업이나 특정 국가 단위의 국가 수준의 기업 이런 데에서 이렇게 기술이 내려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이 되는 거지,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개발자 입장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그 시절은 지난 지 오래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AI가 뭐 정말 안타까운 게, 특정 분야에 있는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 뭐
자신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지 되니까, 또는 정말 무지해서, 무심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과 경쟁하는 능력이 있는 인재를 우리가 육성하겠다, 또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AI가 최근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혜성 자체도 오래전부터 일로 날라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AI도 제가 접한 시점도 거의 3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AI가 쭉 발전을 해온 거예요. 하나하나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가,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가, 일반인들한테 오픈되면서 일반인들이 쓰게 된 게 최근이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많은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저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들을 막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갖고 그거랑 경쟁한다, 따라잡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 유행처럼 따라가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과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 따져보면 결국 남는 건 산업용 IoT 이쪽 파트가 남는 거죠. 그리고 이쪽 파트에서도 센서 자체를 개발하는 건 또 한물 갔어요. 한 10여 년 전이다 그러면 새로운 센서 하나 개발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다 사다 쓰는 거예요. 사다 써서 조합을 해서 쓰는데, 남아있는 기술은 그럼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네트워크 구성이죠. 시스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운영하냐인데, 그거는 뭐 그냥 일이다 생각해야 되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부분에 맹점이 찍혀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뭐 데이터 전달 과정의 신뢰도도 강조하고, 그게 중요하다. 뭐 속도보다는 확실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속도가 느리다 해봤자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뭐 초단위, 몇십 초, 몇 분 단위로 느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1초 이내의 시간대에서 느려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뭐 느리다 이렇게 굳이 뭐 낮춰서 부정적인 느낌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센서값 데이터, 뭐 데이터를 전달하는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이나 이런 건 모두 다 GPT나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나 이런 쪽에서 다 활용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있는 기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기술, 그것이 어딘지 그건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